지금부터 변영희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요. 바로 삼성제약 335억 공급 계약 실적 개선 가능할까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사 29년 8월에 삼성제약소를 설립해서 75년 7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또한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26개의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주 사업 부문 살펴보겠습니다. 주 사업 부문으로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사업 부문으로는 의약품 및 의약 외품 판매업 한 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개별 기준 매출 482억 원, 영업 손실은 100억 원, 당기순 손실은 398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2019년과 비교해서 매출은 83%, 네, 8.3%입니다. 매출 8.3%, 그리고 영업 손실은 55.2%가 각각 늘어났지만 당기순 손실을 실현하면서 적자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136억 원, 영업 손실은 24억 원을 기록했고 분기순 손실은 140억 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가 증가했고 또 영업 손실은 380%가 증가, 분기순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삼성제약 이번에 오스틴제약과 350억 원 규모의 상품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고요? 예, 바로 어제였습니다. 삼성제약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요. 잠깐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공급입니다. 판매 공급 계약의 구분은요, 상품 공급 계약이다. 계약 금액은 355억. 이 회사의 최근 매출액이 482억 원이었는데 73.5%에 해당되는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계약 기간은요,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 자, 올해 그러니까 내달 7월부터 2014년 연말까지니까 한 3년간의 어떤 계약 기간을 좀 두고 있네요. 지금 계약 상대방은요, 오스틴 제약 주식회사입니다. 주요 계약 조건은요, 계약 상대방에게 총 11개 품목에 대해서 계약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상품을 좀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이다. 계약 기간은 총 3년 6개월이고 별도의 서면 합의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간 예상되는 매출액을 해당으로 해서 이 최소 수량 이상을 좀 구매할 것. 자, 이게 최소 수량을 좀 구매하는 기준에서 책정된 이 매출액이 355억이라는 겁니다. 즉 3년 6개월간 355억은 최소의 어떤 발주 기준에, 즉 오스틴 제약이 부담해야 되는 이 약물 액수가 355억으로 좀 추산되고 있고, 만약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요건까지 이 계약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분기에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분기 내 월간 확정 구매 주문량을 이 회사에 통지하게 돼 있고요. 만약 분기별 구매 주문량이 최소 구매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2월에서 이 주문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개월 전까지 분기, 그러니까 3개월치의 어떤 이 약품 총 11개의 약품 품목에 대해서 3개월까지 이 분기별 소요되는 이 의약품 구매 이 발주서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최소한 이 구매할 수 있는 이 한도가 있죠. 최소 구매 한도를 이 충족시키지 않으면 못한다. 그럼 이게 2월에서 다음 달엔 더 많이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1, 2, 3월 달에 우리가 300개를 최소한 사줘야 되는데, 만약에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또는 약품의 재고가 좀 있어서 250개만 좀 발주를 냈다면 50개가 남죠. 최소한 300개를 발주하기로 했는데 50개를 덜 했기 때문에 4월부터 6월까지는 300개 플러스 2월 된 50개를 포함해서 350개의 구매 발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 조건부 이 계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정리를 하자면 네. 이 최소 수량이 보장된 상품, 이 생산 공급으로 안정된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말인 거겠죠? 예, 그렇죠. 지금 이 회사가 이 약품의 그럼 총 11개 품목이 좀 무엇인가 좀 찾아봤더니 사실 이게 전문 의약품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의약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전문 의약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함량이라든가 투약량까지 다 지시받는 그런 의약품을 의사 처방을 준하는 전문 의약품이라고 불리고, 일반 의약품은요, 우리가 약국에서 약사의 복역 지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총 11개 품목은요 일반 의약품입니다. 지금 삼성제약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브랜드는요, 뭐 가스명스, 실기다, 뭐 판토 A, 그 다음에 우황청심원 등의 어떤 이런 소화제 또는 뭐 이 두통 치료제죠, 진통제, 뭐 그런 일반 의약품을 지금 오스틴 제약을 통해서 355억 원의 최소 구매 수량을 좀 보장받는 조건으로 3년 6개월간 이제 매출을 하게 되는 건데, 오. 자, 지금 삼성제약의 이 요인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동안 삼성제약 내부에서 영업사원들이 각국의 그 약국, 그러니까 소매업체를 방문해서 일정의 이 제약 의약품을 좀 공급하는 그런 루트였다면, 오스틴 제약이라는 어떤 중간 도매 이 제약사를 통해서 통키로 일정 부분을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오스틴 제약은 해당 품목 11개 부분에 대해서 독점적인 어떤 유통 구조를, 유통 권리를 좀 갖게 되는. 유통 비용은 또 절감하고 수익성은 확보를 하는 그렇죠. 거네요. 삼성제약의 입장에서는 영업 비용과 어찌 보면 좀 물류 비용이 좀 감소하는 요인이 있을 그러네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스틴 제약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판가를 좀 더 책정해서 받는 원가 플러스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어떤 유통 마진을 통해서 이 수익을 좀 실현할 수 있고, 삼성제약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어떤 매출, 기본적인 어떤 매출 흐름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약품의 판매가 좀 더 호조가 좀 있다면 안정적인 최소의 어떤 구매 보장 플러스 알파의 매출 확보가 가능해진다라고 분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대표님 또 다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리아백스주의 제어가를 도전하는 소식도 전해왔죠? 예, 그렇죠. 지금 이 삼성제약의 이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바로 췌장암 치료제입니다. 작년 8월에 제가 모 매체에서도 한번 다뤘던 이 내용인데요. 당시에 이 삼성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이 리아백스주가 2015년도에 이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좀 받았었습니다. 조건부 시판 허가를 통해서 이 췌장암 환자들에게 실제 치료제로 좀 사용됐었는데, 이게 이 특허, 그러니까 이 조건부 시판 허가의 어떤 이 기한이라는 게 좀 정해졌죠. 그 기한 안에, 그때 일단은 이게 유의성에서 어떤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중증 환자, 중증의 이 췌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허가가 아니라 조건부 허가라는 거죠. 임상 결과를 반드시 보고서를 좀 내가지고 확정적인 어떤 유의성 효과를 좀 입증할 것이라는 단서를 좀 달았는데, 이게 작년 8월 25일자로 이게 보고서, 임상 보고서를 좀 제출했어야 돼요. 그런데 삼성제약이 8월 25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로부터 이게 직권 취소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삼성제약의 이 주요 핵심 파이프라인 하나가 사라진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지난 7일이었죠. 이 삼성제약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이 취소 처분을 받은 리아백스주의 임상 3상을 다시 신청하겠다라고 해서 임상계획 신청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품목 허가를 같이 좀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시장의 반응이 조금 싸늘하다는 겁니다. 왜죠? 왜냐면은 이 과거에 이 췌장암 환자들에 대한 어떤 유의성 대조 부분에 어떤 임상 결과를 좀 획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밝혔는데, 당시에 삼성제약이 총 148명의 뭐 국소 진행성 그리고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리아백스주의 임상 3상을 좀 진행했었는데, 이게 이 피부노차에서 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전체적인 어떤 효과가 좀 있었는지에 대한 유무가 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화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정식 시판허가 신청을 좀 했지만, 이게 좀 이 가능성에 대한 이 부분이 과거 이 작년에도 하지 못했던 이 부분을 갑자기 임상에서 어떤 유의성을 좀 가져온다? 그거 두 번 다시 이 부분이 쉽게 통과된다? 이건 좀 수 있다.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어찌되었든 지금 이 삼성제약이 일반 의약품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 성장성의 한계는 있다는 겁니다. 제약회사는 전문 의약품의 개발을 통해서 또는 이 독점적인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의 시판 허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회사의 이 오랜 기간 동안에 회사가 이 실적적인 요인, 즉 지속적인 어떤 매출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약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 뭐 레시피가 다 공개된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사실은
판가에 대한 수익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유통 마진을 제외한다면 크게 제약사가 얻는 그런 베네핏이 좀 없고, 실적적인 요인도 지금 작년에 영업손실 좀 100억을 기록했죠. 그리고 당기 순손실 398억.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좀 들어가지만 영업손실은 지속적인 어떤 적자 구조를 좀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도 영업손실을 24억 기록했고요. 분기 순손실이 벌써 140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제약의 일반 의약품에 350억 원의 어떤 이 매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지 않겠는가라고 좀 이 분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럼 저희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삼성제약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잠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삼성제약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삼성제약. 지금 삼성제약의 경우에는 작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좀 지속됐던 작년 시즌에 이 회사가 크게 좀 주목받은 내용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어떤 저점이 영역대는요, 지금 4,000원대. 4,000원이 일봉상이 좀 저점의 영역대인데, 이게 작년에는 이 코로나19의 제약바이오의 어떤 강세를 보여왔던 그런 흐름에 좀 대비한다면, 사실상 작년 1년까지는 주가가 사실은 이제 바닥권 영역에서 사실 있었다. 왜냐하면 리아백스주의 어떤 임상 시판 허가가 취소되면서 모멘텀이 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워낙 주가가 바닥권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가 반영 요소가 선반영됐다. 그런데 올 1월에 다시 이제 급등했던 이 원인 중에 하나가요, 바로 리아백스주의 시판 허가를 재신청하겠다라는 모멘텀에 좀 부각이 좀 됐고, 이후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한번 불거졌지만 삼성제약 단기성이 좀 끝나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분을 좀 반납한, 다시 또다시 저점 부근대에 이제 주가가 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상단에서 다시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어떤 이 적자 기조를 좀 유지하는, 수익성이 매우 안 좋은 이 숙제를 안고 있는 삼성제약에 갈 길이 조금 멀다는 점에서 리아백스주의 어떤 시판 허가는 사실은 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그쵸. 모멘텀이다. 그런데 이 부분도 증권가의 어떤 시각은 다소 좀 냉소적이라는 점에서 최근 어떤 이 대세적인 어떤 매기유 현상에서는 삼성제약이 다른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좀 소외받는 것 아니냐라는 이 분석이 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보유자 관점에서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자, 추세적으로는 지금 그래도 상단에서 전고가 라인은 아니지만 8,000원을 지금 지지한다면 보유 관점이 맞다. 자, 8,000원을 지지한다면 보유자 관점이 맞고요. 자,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아직 이 리아백스주의 임상 또는 시판 허가의 어떤 결론 도출이 나오지 않은 불확실성한 어떤 측면들이 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요인을 좀 고려했을 때 신규 관점은 좀 아니다. 그렇지만 보유자 관점에서는 8,000원의 지지 라인을 보고 대응해 나가시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스틴제약과 33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한 삼성제약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아직은 이 리아백스주의 시판 허가 여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으로 실적을 보고 낸 후에 결정을 해보자고 하셔서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 타점은 짚어주시지 않았고요. 반면 기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지지한다면 계속해서 보유하고 추후에 계속 살펴보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상한 공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강자 대아TI 실적 청신호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아TI 95년 9월 설립되었으며 2001년 5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개발과 공급을 영위하고 있고요. 또한 2021년 3월 기준으로 6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도 산업은 사회 간접 자본의 성격이 강해서 이 국가 기관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철도 건설과 관련된 건설, 신호통신, 철강 차량 등의 대단히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인데요. 대아TI의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323억 원, 영업이익은 88억 원, 당기순이익은 72억 원을 기록했고 2019년과 비교해서 매출은 15.8%가 증가, 영업이익은 2.4% 감소,
당기순이익은 212%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매출액은 287억 원, 영업이익은 24억 원, 또 분기순이익은 19억 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8%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2.9%, 그리고 분기순이익은 11.8%가 각각 증가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300억 원 규모의 이집트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 수주에 성공을 했다고요? 예,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 대하TI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 자체가 자, 이 발생 금액과 이 계약 기간에 따라서 회사가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또는 중장기 관점에서의 어떤 성장성을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지표 수단인데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대하TI 판매 공급 계약 내용은요. 이집트 신호 현대화 사업입니다. 조건부 계약 여부는 해당되지 않고 있는 이 계약인데 최근 매출액인 1,323억 원에 22.3%에 해당되는 295억 원의 매출을 따낸 겁니다. 계약 상대방은요 이집트 철도청입니다. 자, 계약 기간은 오는 2021년도 5월 31일부터 2024년도 5월 31일, 즉 계약 기간이 3년간이죠.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작년 자 계약 금액은요 2021년도 3월부터 4월 15일 한 달간 이 외국한 은행의 고시 기준의 환율을 좀 적용한다. 그리고 계약 기간의 시작일은 계약서상의 시작일이고 실제 계약 체결일은 2021년도 6월 23일이다. 6월 23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기간이 2021년도 5월 31일. 좀 다소 좀 애매합니다. 자, 지금 착공을 먼저 한 것인가? 계약이 사전 좀 논의가 되어 있었던 거고 바인딩 됐던 어떤 계약 내용 안에서 실제 계약의 날인 조항이 끝난 게 6월 23일이라는 것은 해외 비즈니스 때는 사실상 이 계약의 어떤 조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날인을 하는 기준인데 외국에서는 좀 이런 절차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어떤 국영회사와의 어떤 거래 관계에 있다면 국가 정책의 어떤 승인을 받는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제가 과거에 동유럽 국가 어떤 비즈니스 좀 했을 때는 관련된 사업의 완성 종결일, 즉 계약의 종결일이 거의 180일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크게 뭐 문구나 이런 조항들 수정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어떤 이 의사결정이 다소 좀 빠르구나. 그러네요. 자, 그런 것들 좀 느꼈는데 자, 각설하고요. 자, 대하TI 어찌됐든 3년간 295억 원의 이집트 신호 현대화 사업의 수주를 좀 따내면서 최근에 이 철도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GTX 관련된 이 수도권 철도 사업, 그 다음에 국책 사업인 이 철도망, K철도망 사업까지 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의 어떤 호조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지금 대하TI가요, 지난해 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 경전철 1단계 철도 제어 시스템을 한번 수주한 바가 있고요. 이후에 지금 이집트까지 이 추가적인 어떤 사업을 좀 수주하면서 이 개발도상국의 어떤 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철도 기술을 조금 확대해 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의 모멘텀, 사업 모멘텀이 더 있을까요, 대표님? 예, 일단 해당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계약 사항에 대해서 대하TI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2024년도까지 이집트에 총 연장 118km의 14개의 역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그 해외에 어떤 이게 우리나라의 철도망들은 이 스크린 도어나 어떤 이런 이 교통 신호 제어, 그 다음에 이 철도의 제어 이 시스템이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 좀 낙후된 나라에 가면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아직도 제가 한 20년 전에 경험했던 통일호 수준의 어떤 열차가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도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화 산업에서는 이게 1차적인 어떤 사업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노후화된 어떤 철도의 시스템 복원 사업 또는 현대화 사업을 좀 추진한다면 지속적인 어떤 추가 수주도 좀 예상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 대하TI 최근에 이 철도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될 때마다 모멘텀을 좀 작용하고 있는데 실적 요인도 좀 괜찮다. 지금 1분기는 매출 287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24억을 좀 기록했는데 매출액이 13.8%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242%가
증가하면서 실적의 이 개선 요인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장기적, 중장기적 모멘텀에도 이 정치, 그러니까 내년에 이 대선인 이 후보자들의 어떤 토론회가 좀 임박할수록 정책 수혜주에서 한 번 더 이 철도에 부각이 될 관련된 수 국가 있겠네요. 철도망에 대한 어떤 정비 사업 또는 이 노선에 어떤 관련된 이 사업 부분이 발표될 때마다 대아TI가 충분한 어떤 수혜 요건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정책 수혜주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짚어주셨는데 그럼 저희 차트 보면서 더 살펴볼까요? 예, 지금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아TI 작년 일봉사 기준을 보면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한 부분은 좀 없었다. 물론 이제 낙폭 부분이 있었지만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갔다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흐름 자체에서는 이 상승폭, 이 매물대를 쉽게 가볍게 좀 뛰어넘지 못하고 항상 돌파 흐름에서 자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반복되는 좀 다소 지루한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의 저점이 영역대는요 5,6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추세 탄탄하게 형성된 이 구간은 5,800원을 좀 보여주는 이 구간 안에서 상단에서 위치하고 있지만 박스권 안에 횡보했을 때 반드시 박스권 상단에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 좀 지속적으로 좀 보여왔다. 자, 1차 매수 요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5,600원에서 5,8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어 구간인데 포트 비중 10%의 이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보유자 관점에서의 이 타점은 보유자 관점에서는 자 여기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가치이 맞다. 그렇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5,600원에서 5,800원 구간에 도래됐을 때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향후의 모멘텀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예상되는 이 정책 수혜 또는 공약 발표 시 이 철도망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후에 남북 간의 어떤 화해 모드, 조성시에 항상 이야기했던 이 남한과 북한의 어떤 철도 연락, 철도망에 대한 어떤 협의가 좀 지속되면 관련 이 섹터로서 한 번 더 시세를 좀 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집트와 3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 수주에 성공한 대아TI 살펴봤는데요. 네, 모멘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철도망 이슈가 있고 또 남북 간 화해 모드가 또 올 때마다 이렇게 정책 테마 이슈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짚어주시면서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6,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하시고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600원에서 5,8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네, 포트 비중은 10% 가져가는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내용은요. 효림 로봇 현저한 시황 변동 보인 이유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유 살펴보면 효림 로봇 11월 설립되어 99년 11월 설립되어 2006년 12월에 로봇 업체로서는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주 사업으로는 산업용 로봇 및 지능형 로봇 제조 그리고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사업 부문으로는 제조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마스크 사업 부문, 기타 사업 부문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근 IT 기술과 융합해서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 분산, 그리고 가상 공간 내의 동작을 포함하는 이 네트워크 로봇, 소프트웨어 로봇에까지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유비쿼터스 시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기대를 받고 있는 효림 로봇, 지난해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연결 기준으로 매출 220억 원, 영업 손실은 83억 원, 단기 순이익은 510억 원을 기록했고 이는 2019년과 비교해서 매출은 25.4%, 영업 손실은 61%가 증가, 또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1분기 실적도 살펴보면 매출액 69억 원, 영업 손실은 9억 원, 분기 순손실은 17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8%가 증가했고 또 영업 손실과 분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한 바 있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24일 효림 로봇이 이 현저한 시황 변동으로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았다고요? 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회사는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최종 답변을 했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를 한다는 건요, 이 시황 변동 좀 크게 이제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나 이 풍문 등에 의해서 공시사항에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정식적으로 좀 묻는 절차. 그리고 주가의 급등이나 주가가 급락하는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라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효림 로봇은요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답변한 겁니다.
작년 11월에 최초의 이 조회 공시 요구가 좀 있었고 회사는 당시 주가 급등에 따라서 주가 급등에 따른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봤는데 회사가 좀 답변을 했었죠. 당시에 뭐라고 좀 얘기를 했냐면 11월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 타법인 출자증권 지분 취득 및 자금 확보를 위해서 사채 발행, 담보 제공, 그리고 타법인 출자 지분 처분 등에 대해서 검토 및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의 어떤 모멘텀의 변화, 사업의 어떤 다각화가 예상되는 어떤 이 답변을 좀 내놨는데 결국에 이걸 부인한 겁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죠. 당사는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2020년 11월 2일부터 총 참 6차례죠. 하나, 그러네요. 둘, 셋, 넷, 다, 일곱 번의 이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미확정 답변을 좀 했는데 자, 이제 재공시 기한 도래에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당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타법인 출자 지분 취득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및 협의를 진행했는데 사업의 공유 방안에 대해서 세부 사항과 투자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등 양사 간의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 및 사업 협력 관련 논의를 종료하겠다는 공문을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함에 따라서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 자, 다소 이게 지나친 변명이죠. 지금 1년이라는 시간 11월까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라면 거의 7개월, 8개월간이 좀 육박하는데 자, 이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좀 협의만 해왔다. 자, 그렇다면 지금 회사의 어떤 이 모멘텀이 변화가 되거나 사업적인 어떤 다각화가 예상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최초에 공시를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공시 시점, 재공시 시점이 좀 임박해지고 나니까 구체적인 규모 방식과 이 의견 차이 등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한다고 공문 보내서 우리는 안 한다. 이게 이거거든요. 자, 다소 이거는 조금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에 좀 무책임성이 좀 있지 않는가. 왜냐면 통상적인 어떤 사업 부분의 어떤 진척 여부는 3개월 안에 그 가부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 상대방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이 신의 성실이죠. 의지와 그 다음에 이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검증 능력, 자본력 등 여러 가지 종합 고려의 어떤 요소들이 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감지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적인 어떤 부분들이 주가나 어떤 부분들 또는 이제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의 어떤 영향 부분을 좀 고려해서 최대한 늦게 답변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보는데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차가 좀 있었다고 하지만 자, 휴림 로봇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이 정치 테마주 중에서 자,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던 종목입니다. 당시 11월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주 기사에 대해서는 현재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인 것은 맞지만 이낙연 대표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삼부토건의 이낙연 전 이 총리의 이 친동생이 이사로 이제 선임됐던 그런 요건 때문에 삼부토건이 관련주로 한번 주목을 좀 받으면서 최대 주주사였던 이 휴림 로봇의 어떤 모멘텀의 변화 또는 이 상승 모멘텀 좀 작용되면서 주가 좀 단계 좀 급등을 했었는데 이후에 어떤 이런 이 시황 변동의 어떤 답변이 다소 좀 미온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대표님, 이 미온적인 답변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분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텐데 어떻게 한번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회사가 진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좀 번복을 한 요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게 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측에서 이게 불성실 공시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 것 같아요. 이게 심의 대상 여부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고의성과 이 중과실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 불성실 공시 법인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 논의는 좀 되고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사례들 동일 사례에서 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회 공시에 대한 어떤 신중한 답변은 회사가 반드시 좀 주의해야 되는 어떤 요건이다. 왜냐하면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주식이 오르는데 왜 오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무슨 투자도 검토하고 있고 무슨 사업 인수도 검토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 없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우리 안 합니다. 그럼 주가는 올랐는데 이 그쵸. 피해자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받냐 이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 공시는 공시 시점에서 정확하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답변을 해야 된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해서 투자 대응을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한번 차트도 살펴볼까요? 네, 차트 사실은 뭐 지금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인데, 자, 저점 영역대는 750원에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지금 1000원이 좀 이탈됐습니다. 지금 1100원은 탄탄한 지지대인데, 작년에 이낙연 전 총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시세 분출한 이후에 주가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이후에 지금 저점의 어떤 영역대까지 좀 내려왔다. 그런데 지금 관련된 어떤 이 정치 테마주 관련 인맥주 또는 이런 이 토론회가 좀 공론화될 때 관련 종목으로서 좀 시세를 한 번 더 낼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자, 정치 테마주에 관련된 모멘텀은 제가 분석하지 않죠. 자,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지금 1100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주가는 추세적으로는 지금 요 구간까지죠. 자, 950원까지는 주가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저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죄송합니다. 95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죠. 자, 추세적으로는 지금 850원. 자, 850원에서 950원 구간. 850원에서 950원 구간은 적은 비중, 포트 비중의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데, 자, 모멘텀 관점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어떤 사업적인 모멘텀이 현재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는 흐름들은 좀 없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의 어떤 그런 인맥적인 어떤 단기 시세를 좀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라면 850원에서 950원의 선에서의 어떤 5% 포트 비중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성장 모멘텀 관점에서는 이 구간의 어떤 이 매수 의견을 좀 드리지 않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 변동으로 조회 공시 요구받은 또 정치 테마주로도 엮인 효림 로봇 살펴봤습니다. 네,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 매수 구간 타점 850원에서 950원, 포트 비중 5% 미만으로 가져가는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 매수 구간 타점은요, 사업적 모멘텀이 아니라 이 단기 시세 고려해서 정책 테마주로 봤을 때의 타점이고요. 만약에 이 성장 모멘텀을 보고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의견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럼 수상한 공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대표님은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3,300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 네, 그럼 오늘은 김수정 아나운서 연결해서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